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고흐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고흐의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작품은 이미 지난 수업 시간에서 소개됐던 작품은 제외하고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고흐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농부의 얼굴입니다. 이 작품은 뉘넨 시절인 1885년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 제작된 시기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가난한 시골 촌부의 모습을 부각시켜 표현한 추상화 그림입니다. 빛이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화가들일수록 빛에 대한 표현 욕구는 더욱 강렬하기 마련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나 할스에 이어 네덜란드 지방의 고전을 바탕으로 강렬한 빛을 갈망한 고흐에게 찬란한 색채의 길을 열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흐 내면의 열정을 그대로 표현한 듯한 대담한 붓터치와 색채의 도입은 네덜란드 시대 그의 어두운 색조 작품의 계열에서 마침내 남쪽의 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느끼게 해주는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시골 촌부의 강인한 생명감을 통하여 생존이란 고귀한 가치를 화면 가득히 풍기게 해주고 있으며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순수하고 신선한 감정을 넉넉한 대지의 박력처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고흐의 방입니다. 이 작품은 파리라는 대도시의 생활의 염증을 느낀 고흐가 1888년 2월 아를루로 이주한 후에 자신이 기거한 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아를루 시대에서 노란 집으로 이주한 고흐는 그 집을 예술가의 집으로 또는 예술가들의 공동체 터전으로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888년은 고갱이 아를루에 와서 고흐와 함께 생활하며 창작 활동을 하던 해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고흐가 고갱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새로 실내 장식을 하기 위해 침실을 데생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침실 데생은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 평탄한 면을 만들면서 두텁게 칠한 붓을 크게 움직여 갈 뿐 나는 이들 여러가지 색으로 여기에 절대적인 평화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였습니다. 방의 내부에는 고흐의 취향에 따른 몇 가지 가구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고흐가 의도적으로 목적한 바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을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침대도 쇠침대가 아닌 농부들이 쓰던 튼튼하고 커다란 것으로 고르고 의자 역시 무뚝뚝한 농부용의 것으로 벽면에는 자화상을 비롯하여 몇 점의 자기 작품들이 걸려있고 그 외에는 가구다운 가구가 없는 소박한 침실로 고흐의 성격과 가난한 아를르 시대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점묘나 선묘를 억제한 평평한 칠의 시도, 이것은 같은 해 여름에 그려진 아를르의 햇볕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고흐에게는 전적으로 실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를르 시기의 생활에서 그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주황 이 6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아름답게 대비시키거나 조화시켜 나갔는데 이 그림도 그런 기본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위기 직전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고갱과의 공동생활은 마침내 정신병의 발작, 귀를 자르는 사건 등 비극적인 종말로 끝이 나지만 그런 것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고흐에게 이 시기는 기대에 부푼 나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을 소재로 한 이런 그림들은 그 후에도 고흐의 관심을 끌어 생레미의 정신병원에서도 자신의 침실을 그린 그림이 2점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생뜨마리 해변의 어선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남프랑스에서 살던 시절 지중해를 여행하다가 그린 작품으로 거의 흔치 않은 바다 그림 중 하나입니다. 남프랑스에서 제작 생활을 하면서 고흐는 새롭게 눈에 띄는 온갖 이국적 풍경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1886년 6월 중순경 고흐는 지중해 해안을 멀리 도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론하구에 위치한 생뜨마리 해안에서 처음 마주한 지중해의 색채는 고흐에게 강한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생뜨마리 해변의 어선과 같은 소재의 풍경을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것으로 고흐가 그린 흔치 않은 수채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그림에 그려진 배들의 모양을 보면 상당히 지중해스러운데 요즘에는 이런 모양의 배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해안에 들어 얹혀져 있는 어선들의 강렬한 색채와 기묘한 뱃머리의 뾰족한 모양들은 현실적인 해안의 작은 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의 임의로 손을 가하지 않는 그였지만 필연적인 요구가 있었을 땐 그것이 흡사 자연의 외관 그대로인 것처럼 데포르메를 하는 것은 거의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닷가 마을 이름인 생뜨마리는 바다의 성모 마리아란 뜻으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예수가 죽고 난 후 마리아 일행이 이곳에 상륙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프로방스의 늙은 농부란 작품입니다. 고흐는 뉘네 시절에 많은 농부를 주제로 하여 작품을 남겼으나 아렐르 시절에 와서는 이 농부 한 사람만을 그렸습니다. 그가 농부들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은 아니었으나 농부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윗부분은 강렬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 아랫부분은 대비적으로 푸른 옷과 억센 필치 등을 표현함으로써 조형적인 시도로 이 농부를 그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모델인 이 늙은 농부는 파시앙스 에스카리에라는 이름의 카마르그 출신의 농부로서 고흐는 두 번에 걸쳐 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고흐가 그를 주제로 그린 또 다른 초상화인데 이 작품에서는 앞의 작품과는 다르게 손을 그리지 않고 상반신만을 표현하였습니다. 적어도 아렐르 시절의 고흐는 농부를 생의 공감자로서만 바라보지 않고 색채나 빛에 대한 조형적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으며 그러면서도 더욱 인간적인 흥미를 북돋워 갔습니다. 다음 감상할 작품은 생레미 시절에 그려진 측백나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생레미에서 1년간 머물기 시작한 직후인 1889년 6월 말 그려진 작품으로 이 시기 그가 발견한 중요한 모티브는 병원에서 바라다 보이는 보리밭과 측백나무였습니다. 고흐는 이 측백나무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집트 오벨리스크처럼 선과 비율이 아름답다고 하였으며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측백나무와 배경의 밭이나 산을 고흐는 흡사 자기 자신의 마음속 번민과 희망의 상징인 것처럼 바라다 보았습니다. 대부분 직선에 가까웠던 아를르 시대의 필치 대신 생레미 시절엔 휘어지고 구부러져 서로 대응하는 필치가 화면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리듬의 집합은 한 그루의 측백나무라 할지라도 거대한 마음의 상징물로 변화시킵니다. 고흐는 비평가 알베르 오리에게
측백나무는 시골 풍경의 전형입니다. 그것은 해바라기에 필적하는 것이고 또한 그 대조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확실히 해바라기가 고우에게 아를리 시대의 마음의 상징이었다면 측백나무는 생레미 시절의 마음의 상징으로 산도 하늘도 대지도 측백나무의 호흡에 맞춰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정원사 또는 젊은 농부란 작품으로, 이 작품을 보면 노랗게 익은 보리밭을 배경으로 그 멀리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통상보다 낮은 위치에 인물의 반신상을 배치한 초상화 그림으로,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라기보다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한 농촌 풍경의 한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고흐는 특유의 필치와 색으로 화면을 통일시키는 대신 인물과 배경의 분위기를 서로 맞서게 배치하여 그가 나타내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고흐가 생레미 시절에 많은 수의 인물화를 그리지 못한 이유는 병원에서 여러 환자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한 그의 닫혀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농부의 초상화는 네덜란드 시대에 그려진 농부들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작품으로 얼굴의 윤곽과 예리한 눈, 입술, 얼굴 표정이나 인물의 성격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추수풍경입니다. 이 작품은 1888년 6월쯤 프랑스 남부 아를르 지방의 추수하는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그림을 보면 수평선이 길게 이어져 있고 색채는 전체적으로 건조함과 더운 느낌을 받게 하는데 하늘도 파랗지만은 않고 약간 노란빛이 섞여 있어 더운 날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 고흐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농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가 추종했던 화가 밀레와 같이 농부들의 노동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고 그 과정을 그림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1888년 7월에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고흐는 다음과 같이 이 추수 풍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봄과는 다르게 타는 듯한 날씨가 되었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이제 모든 것이 오래된 금빛이나 구릿빛을 띠게 되고 뜨거운 청록빛 하늘 아래 들라크로아의 그림처럼 달콤하고 조화로운 색이 될 것이다. 고흐는 그림을 한 번에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림 크기가 꽤 큰 편에 속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아마도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작품은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상할 작품은 조하부 병사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고흐가 조하부 병사를 그린 두 번째 초상화입니다. 조하부 병이란 1831년에 창설된 보병 부대로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와 튀니지인들로 구성된 외인 부대를 말합니다. 고흐가 1888년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 그림에 대한 언급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모델을 찾아냈다. 조하부 병사이다. 얼굴은 작지만 목은 황소목이고 눈은 호랑이 눈이다. 초상화 한 점을 끝내자마자 또 한 점을 시작했다. 그의 상반신을 그리는 것은 특히 힘들었다. 군복은 푸른색, 범랑 냄비의 푸른색이다. 붉은 빛이 도는 오렌지색 자수는 빛이 바랬다. 그리고 가슴에는 다망색 별이 2개 있다. 평범한 푸른색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 고양이같이 청동색 머리에는 빨간 모자가 씌워져 있다. 배경은 초록색 문과 오렌지색 벽돌벽이다.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색조의 거친 조합은 다루기가 쉽지 않다. 습작을 완성했으나 매우 조잡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저속한 것에 마음이 움직인다. 심지어 이처럼 화려한 초상화조차 그렇다. 그것은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무엇보다 내가 나의 작품에서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초상화는 전신상이며 흰 벽에 기대앉아 있는 모습이다.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라 무스메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아를르 시절인 1888년에 그린 라 무스메란 작품으로, 무스메는 일본어로 딸을 말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린 소녀나 젊은 일본 여자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 문화에 심취했던 그의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측백나무와 별과 길입니다. 창문에 오렌지색 불빛이 비치는 낡은 여인숙, 높이 뻗어오른 한 그루의 측백나무가 똑바로 검게 서 있다. 길에는 하얀 말이 끄는 노란 수레 한 대와 그 앞을 산보하는 두 명의 나그네. 굉장히 로맨틱하지만 이것이 프로방스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고흐는 오베르에서 고갱에게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쓰고 있지만 이 편지는 미완성인 채 나중에 유품 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측백나무를 그린 작품 중 특히 유명한 것으로서 별, 측백나무, 보리밭, 마차, 오두막집 등 생레미 시대의 요소를 대부분 여기에 갖추어 넣었습니다. 고흐는 다른 편지에서 측백나무를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아름답다고 하고 있으며 측백나무의 검은 맛의 초록을 표현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였으며 더구나 밤 풍경 속에 있는 측백나무를 표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측백나무는 흙에서 타오르는 검은 불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해바라기입니다. 우리가 고흐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아마도 해바라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해바라기는 고흐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흐가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또 파리에서 아를르로 점점 더 태양과 가깝게 따라간 것은 그의 이러한 태양을 향한 집념이 어쩌면 해바라기라는 꽃과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고흐는 아를르 지방에서도 여러 점의 해바라기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그 결과 해바라기는 곧 고흐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해바라기의 형태나 색채 그리고 해를 향하는 성질은 고흐의 내면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이 해바라기가 고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옅은 파랑색을 배경으로 해바라기 꽃의 강렬한 노란 색채는 바로 고흐 자신이 그의 동생에게 설명했듯이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풍부한 변화상을 나타내는 태양의 또는 생명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듯하며 해바라기를 통해 고흐는 자기 자신의 강렬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 고흐는 1888년 여름 아를레에서 몇 점의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꽃송이가 3개인 것, 12개인 것, 14개인 것 등이 있습니다. 고흐는 고갱과 함께 쓰게 될 자신의 아뜰리에를 해바라기 그림만으로 꾸미려고 한다고 그 무렵에 쓴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그림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에는 잘 세어보면 15송이의 해바라기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꽃 봉우리인 채로 있거나 활짝 피어 있거나 하는 차이는 있지만
꽃송이만은 분명히 15송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서는 15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고흐는 아마도 14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889년 1월의 편지에는 해바라기 그림의 복사판을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반년 동안에 7점의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어느 것이 여름에 그린 것이고 어느 것이 겨울에 만든 복사판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1970년에 발간된 반 고흐의 작품 총 목록에 의하면 이 그림은 겨울에 만들어진 복사판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석양의 버드나무입니다.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발가벗은 버드나무 저쪽 편에서 석양이 장대한 최후의 빛을 쏘이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1888년 10월 비극의 직전에 있는 한 예술가의 마음의 해넘이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듯 합니다. 네덜란드 시대에도 간혹 고흐는 나무들 사이 저쪽에 해가 떨어지는 광경을 그렸는데 고흐가 훗날 편지에서 아를르의 수양버들 뒤쪽의 석양은 네덜란드를 회상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나 도개교 작품에서와 같이 아를르 시대의 모티브에서 간혹 네덜란드 시대의 모티브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발견하게 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아를르의 도개교입니다. 고흐가 아를르에서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그의 집념을 불러일으킨 모티브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도개교입니다. 이 도개교는 아를르에서 부크에 이르는 운하에 놓여있는 다리로 이러한 모양의 다리는 네덜란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기에 아마도 고흐는 이 다리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도개교에 비해 밝은 광선과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물에 둘러싸인 굵고 가는 선의 결구로 이루어진 단순한 모양의 다리 조형은 고흐의 표현 의도와도 잘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이 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던 실제 도개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1889년 제작된 귀의 붕대 감은 자화상입니다. 아르르 시절 고갱과 공동생활을 하게 된 고흐는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갱과 빈번한 성격적 충돌을 하게 되고 그 격분에 못 이겨 자기 자신의 귀를 면도칼로 잘라버린 귀의 비극이 1888년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1889년 1월 7일 퇴원을 한 고흐는 그 무렵 2점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모두 귀에 붕대를 감은 모습입니다. 또 한 점의 자화상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있고 빨간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흐는 들라크로아나 바그너나 베를리오즈의 마음속에도 광기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많은 의학자나 평론가, 학자들이 연구하였으나 과로에 의한 신경과민, 환청, 피해망상 등 여러가지 정신병리학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그 이후 차츰 진정을 회복하여 명석한 자기 마음의 지향을 나타내어 갔습니다. 다음 감상할 작품은 측백나무와 밀밭입니다. 1889년 9월에 그린 이 작품은 그해 완성된 측백나무가 있는 풍경화 연작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프로방스에서 고흐가 느낀 가장 정열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밀밭, 산,
하늘에서 나오는 리듬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서로 연관된 조화를 보여줍니다. 자연의 활기는 충격적이지만 잘 통제되어 있어 경이롭고 흥분된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타오르듯 요동하며 무성하게 깔린 들의 들풀, 역시 불꽃 모양을 하고 하늘을 치솟는 올리브색의 측백나무, 휘몰아치는 대기의 하늘, 그러나 화사하게 서로 어울리는 색채가 억제된 색조에 의하여 지극히 조용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를르에서 생레미로 옮겨간 고흐는 그곳에서 아를르 시대와는 다른 조화와 성숙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해를 쫓아 다니는 해바라기에 공감의식을 가졌던 그가 생레미에서는 힘찬 생명력을 가지고 하늘 속을 뚫고 오르는 측백나무를 주제로 하는 풍경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고흐 스스로 내가 그린 가장 명석한 작품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 작품이 갖는 안정감, 섬세함, 조화, 억제는 격정적으로만 알려졌던 고흐의 또 다른 일면을 잘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걸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오베르슈르 우아즈 교회라는 작품입니다. 오베르 시절 제작한 이 작품은 매우 강렬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르넨에 있던 버려진 교회탑의 느낌을 그림에 불어넣었습니다. 고흐는 여동생 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채는 표현적일수록 더욱 화려하지. 하지만 이 작품보다 더 표현적이며 화려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푸른색과 하늘색으로 채색된 천둥이 칠 듯한 하늘은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다. 1951년 국가수집품으로 파리 인상파 미술관에 소장된 후 앙드레 말로는 이 작품에 대해 광기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지탱하고 있던 믿음은 다수의 열정과 동일한 것이다 라며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소재인 오베르 교회의 현재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고흐와 더불어 또 한 명의 후기 인상파 화가이자 근대회화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폴 세잔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